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회에 이어서 환동의 문학 중에서도 한국 문학 속에 나타난 동해의 표상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송강정철의 관동별곡과 한용운의 명사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작품을 통해 우리는 동해의 표상에 대한 문화적 원형을 살펴보고 전 근대사회와 근대사회에서 동해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 동해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과 바다가 하나의 정신적 공간 속에서 결합합니다. 반면 근대인은 신비한 자연의 숭고함을 벗어나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각 속에서 동해를 새롭게 씁니다. 예를 들어 한용운의 명사심리에서 알 수 있듯 동해는 탈마법화된 유희 공간으로 재생산됩니다. 그것은 전근대 사회에서 표상했던 동해의 모습 위에 중첩된 것입니다. 이제 근대 이후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는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 숭고함이 자연의 신비감과 결합되어 있는 고전적 사유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특히 유희 공간 혹은 여가 공간으로 동해를 표상하는 과정은 전근대적 전제정치 하에서의 공간 생산과 근대적 공간 생산이 현격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근대인의 동해에 대한 표상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동해인식을 설명하는데 근대인의 생각들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임화의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임화라는 작가는 아마도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임화 역시 한용운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문학을 했던 작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용운은 승려로서 일제강점기에 저항하고 비극적 식민지 현실을 서정적인 시 속에서 우회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화는 일제강점기에 계급문학을 주장했던 사상가이자 문학가였다는 점에서 한용운과는 사뭇 다른 문학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화는 1920년대를 중심으로 카프, 즉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일원적 지원자이자 시위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는 1929년에 발표한 우리 오빠와 화로, 내거리의 순이 등이 대중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작품 중에서 1930년대 후반에 쓰여진 하늘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감히 붉은 시골 가을이 아득히 푸른 하늘에 노을 같은 미결사의 가을 해가 밤보다는 길다. 갔다가 오고 왔다가 가고 한간 좁은 방벽은 두터워 높은 들창갓에 하늘은 어린애처럼 찰락거리는 바다. 나의 생각고 궁리하던 이것저것을 다 너의 물결 위에 실어 구름이 흐르는 곳으로 띄워볼까. 동해 바닷가의 작은 초는 어머니가 있는 내 고향이고 한강물이 숭얼대는 영등포 붉은 언덕은 목숨을 바쳤던 나의 전장. 오늘도 연기는 구름보다 높고 누구이고 청년이 몇 너무나 좁은 하늘을 넓은 희망의 눈동자 속 깊이 호수처럼 담으리라. 버리는 팔이 아무리 좁아도 오 하늘보다 넓은 나의 바다. 임화의 하늘은 1938년 신인문학에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동해에 대한 그 이전의 인식틀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즉 임화의 시에서 동해는 고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고향이 어디인가 묻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근대 세계는 근대인을 모두 고향을 상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근대화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해체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됩니다. 즉,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전통적인 농업 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질서가 붕괴됩니다.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근대화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농경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해체하고 산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근대적 공간에서 근대적 공간으로 이동해온 우리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또 고향에 남겨진다 해도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이 듭니다. 이 점에서 근대인은 고향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대화의 영향은 자연의 인식에서 보다 현격하게 드러납니다. 자연은 이제 숭고한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경험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리 불가한 관계성은 해체됩니다.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재구성됩니다. 자연 스스로는 어떤 초월적인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해의 근대적 인식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감탄과 전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맥락 자체가 매우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임화의 시에서 발견한 것도 이러한 근대화 이후의 공간 생산의 변화입니다. 동해는 이제까지의 숭고함을 벗고 단지 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고향과 같은 공간으로 재구성되기에 이릅니다. 임화의 시에서는 어머니가 계시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삶의 공간으로 이상화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해가 연결되는 것의 배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감히 붉은 빛으로 익어가는 가을, 바다를 떠난 시인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 바다입니다. 즉, 동해를 그리워합니다. 갔다가 오고 왔다가 가고 한간 좁은 방벽은 두터워 높은 들창갓에 하늘은 어린애처럼 찰나거리는 바다라는 구절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인간적인 삶의 배경에 존재하는 자연으로서의 동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동해를 이렇게 표상합니다. 동해 바닷가의 작은 초는 어머니가 있는 내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임화의 시에서 동해에 대한 주요한 이미지는 고향 상실과 연관됩니다. 시인은 바다를 마치 대지와 같이 고향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고향 상실이 큰 의미에서 국가 상실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식민지 삶의 서러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말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동해가 근대적 공간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 문학 속 동해의 세 번째 키워드는 동해를 근대 이전의 공간, 즉 고향으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살아있고 따뜻한 가족애가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요. 한편 근대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일탈의식이 존재합니다. 그 바탕에는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긍정하는 근대 세계의 인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한 공간의식이 발생합니다. 즉, 현재하는 공간을 이상화된 공간과 겹쳐 보임으로써 현재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해에 관해서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동해는 세속적인 근대 공간을 떠나 탈속적인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지배받을 수 없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을 떠나고 싶은 욕망을 동해라는 풍경 속에 삽입합니다. 정지용의 시 비로봉은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 비로봉은 1935년 발표된 시집 정지용 시집에 게재된 작품입니다.
아마도 정지용 시인은 대중가요로 작곡되어 애창된 향수라는 노래의 주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로봉은 언어의 절제미와 서정적 마음이 결합되어 미적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동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로 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숲을 앙당한 속에 계절이 쪼그리고 있다. 이곳은 육체 없는 요적한 향연장. 이마에 스며드는 향과로운 자양. 해협 5000피트 권운층 우에 그신는 성냥불. 동해는 푸른 사파처럼 옴직 않고 누리 알이 찬벌처럼 옮겨간다. 연정은 그림자 맞아 벗자 산드랗게 얼어라 귀뚜라미처럼. 비로봉에 올라 바라보는 동해의 모습은 세속적인 풍경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생활 감정은 여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 아름답고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은 육체 없는 요적한 향연장과 같습니다. 해협 5000피트 권운층 위에 그신는 성냥불이라는 이미지 역시 얼마나 순수한 것인지요. 동해라는 공간은 푸른 사파처럼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시인은 연정은 그림자마자 벗자 산드랗게 얼어 버리고 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해라는 공간은 인간적인 유의의 공간도, 신성하고 숭고한 공간도, 고향도 아닌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절대적인 순수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용 시인의 인식 역시 근대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갖는 현실에 대한 부정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다른 삶을 꿈꿉니다. 동해는 어떤 이상적인 삶을 표상하게 됩니다. 정지용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 동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인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 점에서 한국 문학 속 동해의 네 번째 키워드는 동해를 탈속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동해에 대한 표상과 사유체계는 그야말로 다층적입니다.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신성한 공간으로 표상되는가 하면 근대 이후에는 인간의 생활 공간과 연관된 여가 공간으로 재구성되기도 합니다. 또 고향이나 탈속적인 근대인의 욕망과 심리를 담은 상상의 공간으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동해에 대한 표상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해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동해의 이미지는 매우 다층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동해는 실제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보편화된 상상들은 때로 공간 자체의 제도적인 속성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공간 실천의 일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다양한 상상들이 현실 자체를 쇄신할 수 있는 심리적 바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동해 명칭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동해를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상상하고 또 전유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해가 진정으로 우리의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동해를 상상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환동의 문학 속에서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동해의 표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동해 표상은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과 중국 조선족 문학 및 러시아 문학 속에 나타난 동해의 표상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